노년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셨나요? 자녀들과 함께 웃음꽃 피우며 지내는 따뜻한 일상, 아니면 홀로서기에 자유를 누리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삶.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보았을 그런 풍경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면 모든 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엔 혼자서도 잘 해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버거워지고 병원을 찾는 일도 점점 잦아지죠.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보통의 선택지는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자녀와 함께 사는 것. 둘째, 간병인을 두는 것. 셋째,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이 세 가지 모두 겉보기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건 따뜻함이 있지만 생활의 리듬과 세대의 차이는 때론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바쁜 자녀 스케줄이 가득한 손주들 사이에서 부모는 어느새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기도 하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눈치를 보게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을 두는 건 어떨까요? 몸이 불편할 때 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분명 든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든든함은 매달 큰 비용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망설여지죠. 거기에 나의 일상을 남에게 맡긴다는 부담감도 큽니다.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내려놓아야 하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없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내 집이 아니라는 낯설은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결국 그런 곳에서도 마음의 고독은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낸 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문수 할아버지 67세, 이준수 할아버지 76세. 두 분 모두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특별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노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마음만 있으면 무료입니다. 김문수 할아버지는 한때 가정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셨던 분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는 혼자 살아도 괜찮을 거라 여겼죠. 하지만 아내를 떠나보낸 후 세상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들리던 부엌 소리도 따뜻한 밥상도 함께 나누던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는 단조롭게 흘러갔고 밥을 챙겨 먹는 일조차 귀찮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방 안은 고요했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하며 자녀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아들은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했고 손주들도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주말마다 나들이도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김문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생명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터로 바빴고 손주들도 각자의 스케줄에 바빴습니다. 낮엔 집을 지키는 사람이 김문수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하지? 사람이 많은데도 더 외로운 느낌. 게다가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도 점점 갈등의 씨앗이 되었죠. 아버지 소금 좀 줄이세요. 요즘 혈압 높으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나면 그 따뜻했던 공간도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혹시 오늘 밤엔 TV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야 하거든요. 가족들은 그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뿐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 한켠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나를 부양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게 실수였을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조용히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노년의 가장 따뜻한 선택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함께 사는 집이지만 내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몇 달을 고민한 끝에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혼자 살아보려 한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내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아버지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로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도달한 해답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어르신도 많다고 하니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아직도 걷는데 큰 불편은 없었고 간단한 식사는 스스로 해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목은 예전 같지 않았고 칼을 쥔 손이 떨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부담이 되었고 작은 집안일조차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결국 나는 간병 서비스를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나는 하루 4시간 주 5일 정도 도움을 받는 방식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불편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지. 처음 만난 간병인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고 노인을 돌본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엔 집안에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 생활에 누군가가 개입된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이면 집안이 깨끗해졌고 필요한 물건도 챙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땐 몰랐던 온기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곧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대략 얼마쯤 드나요? 기본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연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이 생활을 몇 년이나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금전적 부담이 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끝내야 속이 편한 성격인데 간병인은 다른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설거지를 하더군요. 별거 아닌 차이처럼 보여도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니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건데 왜 내가 맞춰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간병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겨우 익숙해질만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다시 적응해야 하는 반복은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나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혼자가 두려워 시작했던 새로운 삶이었지만 진정한 평온은 여전히 내 선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 걸음으로 작은 길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을 두는 것도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내 삶의 해답이 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마지막 남은 선택지를 떠올렸다. 정말 요양원이라는 곳이 나에게 어울릴 수 있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나는 직접 그 세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설이 잘 갖춰졌다는 말, 의료 서비스도 제공된다는 말, 이왕이면 괜찮은 곳을 찾으면 덜 외롭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혼자 살며 느꼈던 불안, 갑작스런 사고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은 달랐다.
요양원은 자유가 없어 사생활이 거의 없대. 단체 생활이 힘들다던데.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지만 나는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딱 한 달만 지내보기로 했다. 짐을 싸고 요양원 문을 처음 넘는 순간 낯설고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오래도록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몇 이들과 금세 마음이 통해버렸다. 나와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이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어느새 내 하루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유의 부재였다. 아침 6시면 기상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은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오랜 세월 나만의 리듬대로 살아온 나에겐 이 모든 것이 버겁게 다가왔다. 나는 내 하루를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적인 공간의 부족. 다행히 2인실이었지만 룸메이트와 생활이 잘 맞지 않는 날이 많았다.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누군가는 이른 새벽부터 움직인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이 충돌하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없다는 건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들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일까? 아직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왜 모든 걸 누군가에게 맡겨야만 하지? 결국 한 달이 지나던 날 나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마음껏 늦잠을 자고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골라 먹는 자유는 생각보다 큰 기쁨을 주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뒤편에는 또 다른 고민이 따라붙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녀들과 함께 살기엔 마음이 편치 않았고 간병인을 두는 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요양원은 내게서 자유를 앗아갔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제부터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뜻일까? 며칠 후 조용한 오후의 바람 속에서 이웃 부부의 다툼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바로 옆집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중이었다. 그들의 바쁜 하루는 늘 유치원 하원 문제로 다툼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런 모습을 몇 번이고 지켜보며 마음이 아려왔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저 아이를 데려와 줄 수는 없을까? 망설임 끝에 나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유치원에서 아이 데려오는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황한 얼굴들이었지만 내 이야기를 들은 후 두 사람의 눈빛엔 안도와 따뜻함이 번졌다. 제가 요리는 잘 못하니 저녁만 간단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일상을 함께하게 되었다. 오후 4시가 되면 나는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시간만큼은 두 부부가 여유롭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저녁이면 우리는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눴다. 단순했던 이 약속은 어느새 서로에게 꼭 필요한 시간으로 변해갔다. 어르신 마트 가는데 뭐 필요하세요 그래? 그럼 고맙지. 지난번 보니 화장실 불빛이 깜빡이던데 정우는 제가 갈아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하루에 스며들었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구나. 이웃과 손잡은 하루하루는 나의 노후를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연결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또 한 사람 76세 이준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뒤따른다. 그날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저녁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허리의 통증을 참아내고 있었다. 홀로 지내는 날들이 점점 더 벅차게 느껴졌고 외동딸은 해외 근무로 인해 안부 전화조차 드물었다. 손자는 시험이 끝나야 겨우 한번 들를 뿐 그는 점점 더 고요한 시간 속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그는 또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요양원에 가기엔 연금이 턱없이 부족했고 간병인을 두기에도 형편이 어려웠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한 편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단어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는 노인들의 모습, 바로 이거다. 다음 날 그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다. 시니어 룸메이트를 찾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었지만 일주일 뒤 3명의 연락이 도착했다. 첫 번째는 박영호 어르신, 은퇴한 영어교사로 가족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김정식 어르신, 서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에게도 룸메이트는 간절했다. 세 번째는 장미옥 어르신 간호사 출신으로 건강과 위생에 관심이 많았다. 여러 번의 만남 끝에 네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한 교회 근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각자 방을 쓰되 부엌과 거실은 나누기로 했다. 처음엔 서로 다른 생활 습관으로 갈등도 있었다. 이준수 어르신은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틀었고 박영호 어르신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김정식 어르신은 부엌을 독점했으며 장미옥 어르신은 청결에 예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서로의 다름에서 장점을 발견했다. 정식 어르신 덕분에 식사는 언제나 맛있었고 미옥 어르신은 허리 통증에 좋은 마사지법을 알려주었다. 영호 어르신은 외국어 자료를 번역해 주었고 이준수 어르신은 오랜 회사 경험으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살림을 체계화했다. 정원에선 유기농 채소를 길러 식비를 아끼고 남는 채소는 장터에 내다 팔아 작은 수입도 생겼다. 서로를 향한 배려가 노년의 삶을 다시 피어나게 했다. 그렇게 네 사람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허리 통증을 참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골목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며 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문득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의 노년이 이토록 새로울 수 있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 작은 공동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옥 할머니는 건강 강의를 열며 마을 사람들과 지혜를 나눴고 나는 그 곁에서 미소 지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더 낫다는 걸 온몸으로 느낀다. 혼자서는 결코 마주하지 못했을 기쁨들을 함께라서 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잠시 한국에 돌아왔고 나는 그 아이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나도 망설였단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길이 내 삶의 선물 같구나. 이 작은 변화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지역신문에서는 우리 생활을 새로운 가족의 형태라고 소개했고 이후 비슷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 2곳이나 더 생겼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워졌다. 나이 들어서도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에게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 다른 곳에서 김문수라는 친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노후를 펼쳐나갔다. 우리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공통점은 뚜렷했다. 우리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방식을 선택했다. 오랜 세월 동안 노후의 삶이라 하면 3가지 방식이 전부라 여겨졌다. 첫째, 자녀와 함께 사는 것. 그러나 세대 간의 차이와 생활 습관의 간극은 때로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둘째, 간병인을 두는 것. 편리하지만 경제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셋째,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기본적인 생계는 보장되지만 자유는 제한되고 적응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틀 안에서만 고민해왔던 우리에게 문수와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들이 전하는 첫 번째 교훈은 나이 들어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보호받는 존재로만 머무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문수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활용하면 오히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더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준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그 자체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일상은 외로움을 덜어내고 삶의 빈틈을 서로 채워주는 여정이었다. 경제적 부담도 나눌 수 있었고 각자의 경험은 서로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셋째, 중요한 것은 기존 방식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길을 찾는 일이다. 반드시 자녀에게 기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내 삶의 문이 열린다. 노년은 단지 살아남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묻는다.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작이다. 누군가에겐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이웃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울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내게 맞는 해답을 찾는 것이다. 나는 배웠다. 노후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묻는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가? 오늘 내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그 등불이 여러분을 향해 따뜻한 방향을 가리켜 주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노후가 단지 끝이 아닌 다시 피어나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